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5년 7월 10일 인도 굴르간에서 25세의 테니스 선수 라디카 야다브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중 4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라디카를 가장 아끼던 아버지였습니다. 라디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를 좋아했으며 18년간 아버지는 라디카를 프로테니스 선수로 키우기 위해 2,500만 루피, 하나 약 3억 9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라디카는 타고난 재능과 집중력,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에 2024년 11월 ITF 여자 더블스 세계 랭킹 113위에 오르며 인도 하리아나 주에서 상위 5위에 들 정도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격히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가는 라디카는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던 아버지에게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인 오전 10시 30분, 라디카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라디카는 1층에 살고 있었고 그녀의 삼촌과 사촌은 고압솥이 터졌다고 생각하고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라디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라디카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라디카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병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두 갈래로 나뉘어 병원과 사건 현장으로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라디카의 피로 물든 부엌에서 경찰은 32구경 리볼버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부엌 벽에 박힌 총알을 통해 라디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라디카의 가족들에게 조사 질문을 했지만 유의미한 증언은 얻지 못했습니다. 라디카의 어머니는 당시 집에 있었지만 몸이 불편하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유일한 중요한 증언은 라디카의 아버지 디박 야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최근 라디카는 어깨 부상을 입고 테니스를 칠 수 없게 되어 임시로 테니스 코치 일을 하며 아이들에게 훈련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 디박이 딸에게 의존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라디카의 인성에 대해서도 험담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디박은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고 딸에게 그만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지만 라디카는 여전히 밖에 나가 활동을 계속하며 디박의 체면을 손상시켰습니다. 디박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로 지내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디박은 라디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5발의 총을 쐈습니다. 첫 발은 빗나갔고 나머지 총알은 라디카의 주요 부위를 맞추었습니다. 디박은 딸의 죽음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중 누가 그를 부추겼는지 묻자 디박은 아무도 이름을 대지 못했습니다. 디박이 딸을 살해한 진짜 이유는 그가 말한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디박은 부동산 거래와 임대 사업을 하며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150만 루피 약 2,385만 원의 임대료를 벌어들였고 집에는 라디카 외에도 아들이 1명 있었으며 최근에는 아들이 가족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디박은 10년 전 고향에서 가까운 굴르간시로 이사와 2층으로 된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2층에, 디박의 동생 가족은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후 경찰은 디박의 고향 마을로 가서 약 20명의 가족과 친구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디박을 조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에서 디박의 재산과 지위에 비춰볼 때 아무도 그에게 그런 비방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디박이 딸을 살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인도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사랑 이야기가 담긴 뮤직비디오와 연관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이 바로 피해자 라디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인도 사건에서 언급된 사랑의 성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무슬림 남성이 힌두 여성과 연애를 통해 그녀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라디카는 배우이자 가수인 이남 울 하크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일부에서는 라디카와 이남이 연애 감정을 키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종교를 초월한 사랑으로 디박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라디카는 단순히 연기 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녀는 관련된 연기팀에 직접 연락을 하며 만약 연기와 관련된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라디카가 처음으로 테니스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보인 사례였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여론이 점점 더 왜곡되어 가는 것을 보며 라디카의 사촌은 나서서 해명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인 가문에 속한 가정이며
교양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하면서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여러 미디어는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사건을 종교적 문제와 연결시키며 과장해서 보도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디박이 뮤직비디오 때문에 딸을 살해했다고 단정지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라디카가 촬영하기 전 그녀의 가족은 이미 알았고 허락을 했으며 촬영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라디카와 함께 촬영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촬영 내내 라디카의 가족은 이해 제기를 하지 않았고 라디카는 촬영 중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아버지가 이 노래를 매우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카와 배우 이남 울 하크 사이에는 고정적인 협업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연애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수한 업무적인 관계였으며 그동안 단 2번 만났을 뿐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난 후 라디카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촬영팀과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았으며 게시물을 홍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디박이 딸을 살해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부에서는 라디카가 짧은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인기를 끌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정이 공개되었을 때 그것은 비공개 계정으로 단 69명의 팔로워만 그녀의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정의 프로필 사진도 그녀 자신이 아니라 풍경 사진이었고 이는 루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에는 라디카가 테니스를 치면서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옷차림을 너무 과감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디박은 라디카가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를 치는 것을 지원해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테니스 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녀의 치마 차림을 싫어했다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딸을 훈련시키고 국내외 대회에 참가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달 전 라디카는 어깨 부상을 입었고 디박이 딸에게 큰 돈을 들여 훈련 학교를 열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디카는 단지 근처의 훈련 학교에서 테니스 코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소녀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보며 라디카는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지도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고 학원생들의 테니스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비록 라디카는 많은 명예를 얻었지만 그녀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고 그녀의 차분함과 인내는 모든 학원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라디카의 학생들이 늘어나자 디박은 훈련 학교 근처에서 매달 35,000 루피 약 55만 원의 테니스 코트를 임대하여 딸의 수업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디박은 라디카보다 그녀의 스포츠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디박은 딸의 뛰어난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녀의 훈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그동안 최소 2,500만 루피 이상의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딸을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아버지가 딸에게 총을 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박은 라디카의 뒤에서 총을 쐈고 이는 계획적인 살인임을 시사합니다. 디박은 죄책감이나 망설임 혹은 다른 감정적 요인으로 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려 했습니다. 즉, 이는 감정적으로 폭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강한 살해 의도와 억제할 수 없는 감정적 충동에 의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평소에는 화목했던 부녀 관계가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라디카는 2000년 3월 23일 인도 하리아나 주 굴르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약 7살 때 라디카는 이미 놀라운 테니스 재능을 보였고 17살이 되던 해 그녀는 전 인도 테니스 협회 U18그룹에서 상위 75위 안에 들었습니다. 라디카는 11주 연속으로 인도 청소년 단식 100강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1년에는 여자 더블스 세계 랭킹 53위에 올라 전국 각지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2024년 라디카는 튀니지에서 열린 국제 테니스 연맹 W15 대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여자 투어 포인트를 획득하며 ITF 여자 더블스 200위 안에 들며 113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윈블던에서 우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선수들처럼 라디카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어깨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떠나야 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프로 선수로서의 경력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테니스 코치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카는 매우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코치는 라디카에 대해 집중력 있고 겸손하며 재능이 뛰어나고 일을 과시하지 않지만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라디카는 이러한 모든 성취 뒤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디박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키운 딸에 대해 자랑스럽게 보였지만 사실 디박은 수년간 가족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든 결정을 디박 혼자서 내렸습니다. 이것은 라디카와 디박의 합동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딸의 뒤에서 서 있었고 표정은 엄격하고 어깨는 똑바로 펴져 있었지만 결코 미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디박에게 라디카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같았습니다. 디박은 딸의 경력에 엄청난 시간과 돈, 정성을 투자했으며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박은 라디카 역시 감정과 사회적 필요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디박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아버지의 사랑 외투를 입은 병적인 소유욕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디박은 라디카를 문 앞까지 배웅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끝없이 라디카에게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등을 물었습니다. 라디카가 10년지기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려 할 때도 부모는 그 전화가 진짜 친구와의 통화인지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라디카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았고 그녀는 훈련에 몰두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며 항상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야가 넓어지고 테니스 교육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라디카의 독립성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의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디카는 자신의 재정 관리를 하고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반항은 부모에게 더 강력한 통제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옷차림에서부터 친구 관계, 심지어 외출 시간까지도 통제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라디카의 어머니는 심지어 25세의 라디카가 출퇴근할 때마다 그녀를 함께 따라가며 24시간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려 했습니다. 라디카의 친구들에 따르면 아버지 디박은 라디카의 통화 기록을 감시하고 그녀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며 그녀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디박은 그녀가 온라인에 무엇을 올리는지, 어떤 팬들이 그녀의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까지 관리하려 했습니다. 라디카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으며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라디카는 이미 성인이었고 스포츠를 통해 길러진 강한 정신력과 독립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런 성과는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가족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고성취 가정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는 종종 자아, 인식과 통제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디박은 자신의 목표와 두려움을 딸에게 투영하며 딸의 성공을 자신이 이룬 성취로 간주했습니다. 디박은 딸이 성공하면서도 순탄하게 살기를 기대했지만 딸이 그가 설정한 이상적인 길에서 벗어나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한 인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굴르간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가치가 충돌하면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는 부모의 압박이 커졌습니다. 디박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라디카의 독립적인 성향은 아버지에게는 마치 얼굴에 날아오는 뺨과도 같았습니다. 동시에 디박의 친구들은 라디카의 성공을 시기하며 그녀의 실패를 바라곤 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디박의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라디카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녀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디박에게 라디카가 과도하게 노출된 옷을 입고 화장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그녀가 실제로는 누군가를 유혹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라디카가 테니스 코치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박은 라디카가 벌어들인 더러운 돈을 쓴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딸을 유흥업소로 보내라는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디박은 자신이 딸을 감시하는 동안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진위 여부가 아니라 딸이 말을 잘 듣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디박은 딸이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디박이 딸에 대해 느꼈던 자랑은 이제 수치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디박이 라디카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들은 그가 다시 통제권을 쥐고 싶어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디박이 장기간 우울증이나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살해하기 전에 자살을 고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특히 남성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의사를 찾는 것이 약하다고 여겨지고
이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회적 낙인과 자원 부족은 상황을 악화시켰고 디박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디박은 이를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통제권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디박은 완전히 자신을 고립시켰고 딸과의 모든 소통을 차단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오전 디박은 아들에게 우유를 사오라고 시킨 후 총을 들고 라디카가 요리하고 있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라디카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디박은 도망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닥에 앉아 멍하니 있었을 뿐입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디박은 전혀 회한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목표를 달성한 듯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라디카의 비극에서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사실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라디카가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의 통제 속에서 고통받고 전통적인 제약과 독립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워왔지만 결국 끝내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라디카가 사망한 후 그녀의 제자들 중 일부는 아직 10대에 불과한 나이에 조용히 그녀의 영정 앞에 꽃을 놓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라디카가 가르쳤던 굴르간 테니스 아카데미는 학생들과 코치들이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여론의 압박 속에서 지역 정부는 명예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에 대해 반드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성 권리 단체들은 명예 살해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각지의 테니스 협회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테니스 신성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라디카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대의 상처이며 그 뒤에는 전통이라는 외투를 쓴 성차별과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가정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고 라디카와 같은 비극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 뒤에는 여전히 낡고 부패한 관념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단순한 가정 내 충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가부장적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취와 자유로운 선택이 가부장 사회에서 정의한 전통적인 명예관과 충돌하거나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면 결국 그 여성은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예 살해 사건에는 종종 많은 여성들이 가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라디카의 어머니는 사건 당시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증언을 제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온라인상에서는 아직도 디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딸의 타락을 구원한 영웅으로 미화하며 끔찍한 숭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성별을 바꿔 본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나 자매도 아들이나 형이 다루기 어렵거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이 너무 독립적이라며 조롱당했다고 해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독립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매들은 형이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항상 여성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가장 좋은 구실로 사용됩니다. 현재 디박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며 그는 당국에 극형을 선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배심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9년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멸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숨진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널려 있었고 그 끔찍한 광경은 경험이 많은 경찰들마저 현장에서 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범인이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아버지의 복수였다고 합니다. 1999년 8월 31일 중국 후난성 신샤의원 파출소는 마석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이 69,000위안, 하나 약 1,321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금목걸이를 두른 채 마치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개학날이었고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학비와 잡비를 걷고 있었는데 범인들은 이 사실을 노려 학교 시간을 틈타 큰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여성 교사가 강도들에게 납치당했지만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마석초등학교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핑상진에서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리씨 가족이 모두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리씨 가족은 붉은 액체에 잠겨 누워 있었는데 마치 지옥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68세 노인과 2살 배기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의 피해자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과다출혈로 숨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간단히 조사한 후 리씨 가족 중 4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생존자들이 제공한 범인 묘사를 토대로 경찰은 이 끔찍한 멸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오전에 마석초등학교에서 강도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범인들은 외지로 도망치려고 했고 가장 빠른 방법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차역으로 쫓아가 마침내 기차역에서 범인 리텐초우와 그의 3명의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리텐초우는 처음에 경찰의 신문에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유용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더 크게, 더 잔혹하게 해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도 사건 당시 납치당했던 여성교사가 사건 당시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떠올렸고 경찰에게 범인 리텐초우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리칭아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습니다. 이 정보를 얻은 경찰은 즉시 리칭아이라는 이름으로 리텐초우를 조심스럽게 신문했습니다. 리칭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리텐초우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심경의 변화를 보였고 경찰의 신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텐초우, 아니 리칭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아버지, 우울하고 차가운 어머니, 그리고 혼란스럽고 반항적인 자신. 이 세 문장은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요약해줍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전략 결혼으로 리칭아이의 아버지 리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2번밖에 만나지 못했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리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성격도 유약하여 마을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결혼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애초에 리언에게 감정이 없었고 또 리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그녀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리언과 다투기도 했지만 리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욕설과 폭언에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리언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리언에게서 어떠한 감정적인 가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리언의 침묵과 인내심, 그리고 무능함과 무력함이 싫었고 그 감정은 결국 아들인 리칭아이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리언이 자신과 결혼한 것을 원망할수록 더욱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냉담함을 느끼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반항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칭아이의 반항은 그녀의 혐오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1973년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침묵하는 리언과 어린 리칭아이를 두고 마을을 떠나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길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떠남은 그를 더욱 반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리언은 아내가 떠나면서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능하고 여자를 붙잡아둘 능력이 없는 무능한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리칭아이의 학교 친구들 역시 그를 엄마 없는 놈이라고 놀렸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에 리언은 항상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리칭아이를 욕할 때마다 리언은 항상 리칭아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리언은 항상 침묵했지만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리언을 모욕할 때만 리칭아이는 바로 맞받아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나이든 어른이든 윗사람이든 자신이나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중에 사회적으로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싸움, 도박, 심지어 절도와 강도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리언은 아들의 반항적인 행동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리칭아이가 마을에서 악명을 떨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대놓고 모욕하지 않게 되어 리언은 깊은 죄책감과 빚진 마음과 함께 아들의 성장에 대한 기쁨과 관용을 느끼며 아들의 행동을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칭아이는 나쁜 습관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88년 리칭아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리칭아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독하니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편지를 냉정하게 찢어버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거부했습니다. 1년 후인 1989년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한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다 주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크고 이들이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리칭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의 마을에서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언이 범죄자를 낳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리칭아이는 자신이 잡힌 후 아버지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후회하며 감옥에서 열심히 교화했습니다. 그는 빨리 출소하여 아버지를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의 모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출소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언은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여 점점 변화하는 리칭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 있었지만 부자는 드디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를 두려워하며 리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리쯔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리칭아이의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예전에 리칭아이와 리언을 자주 욕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은 후로는 더 이상 리칭아이와 리언을 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쯔원은 속으로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쯔원은 예전에는 악마 같은 리칭아이와 그의 사회적인 형제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칭아이 집에는 약한 리언만 남아 있었습니다. 리쯔원은 리칭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리언의 집에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밤 리언이 잠든 사이 리쯔원은 리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는 집에서 동생인 리용차이를 만났습니다. 리용차이 역시 리쯔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예전에 리칭아이에게 혼쭐이 난 경험을 잊지 못하고 리칭아이가 없는 틈을 타 리언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후 함께 도둑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날 밤 집에 있던 리언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커질까봐 두려웠고 두 사람이 한 번만 훔치고 그만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두 사람이 훔쳐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리언의 겁 많은 성격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용차이 형제는 도둑질에 맛이 들렸고 다음날 대낮에 다시 리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리언은 두 사람이 돈을 좀 훔쳐가는 것을 묵인하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고 대낮에도 뻔뻔하게 도둑질했습니다. 리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리용차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들고 리언을 협박하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리언은 리용차이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격투를 벌였습니다. 싸움 도중 리용차이는 리언을 찔러 리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하여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리쯔원은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리용차이는 과실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버지를 해친 범인들이 겨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1990년 말 3년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던 리칭하이는 감옥에서 행실이 양호하여 조기 출소하게 됐습니다. 리칭하이는 출소 후 자신의 이름을 리텐초우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의 분노와 증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텐초우는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리언의 묘지를 찾아가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려던 찰나 그는 밭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리언의 돈을 훔쳤던 범인 리즈원의 아내 템편이었습니다. 리즈원은 도둑질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리칭하이는 곧바로 복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리즈원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가 감옥에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겪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리칭하이는 고향에 머물며 템편을 끈기 있게 쫓아다녔습니다. 젊은 나이의 템편은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칭하이의 적극적인 구애에 템편은 금세 마음을 열었고 둘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리칭하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이 사실은 곧 리씨 가족에게 알려졌고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결국 템편은 리씨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던 템편은 리칭하이의 오랜 감정 세뇌에 고향을 떠나 그와 함께 선전으로 갔습니다. 리칭하이는 감옥에서 만난 4명의 친구와 함께 선전에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용실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은 그들의 특수 서비스를 위장한 장소였습니다. 리칭하이와 그의 친구들은 템편을 포함한 몇 명의 여성들을 속여 미용실에서 특수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 부를 노렸습니다. 리칭하이의 두 번째 복수 대상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18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나 리칭하이는 어머니의 딸, 즉 이복 여동생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리칭하이는 선전에서 모은 돈으로 여동생을 선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한 다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리칭하이와 그 형제들의 협박과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미용실에서 특수 서비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리칭하이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고향 신샤요원으로 돌아가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리칭하이는 3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3친구는 모두 리칭하이를 도와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3사람은 리칭하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리칭하이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리칭하이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이해했고 그가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운 것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4사람은 모두 신샤요원으로 돌아가 리칭하이의 복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리칭하이는 친구들과 함께 신샤요원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신샤오현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여행 중 흥청망청 돈을 써버려 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신샤오현에 도착한 리칭하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몇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습니다. 마침 리칭하이가 납치한 여성교사 중 한 명은 그의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반장이었습니다. 리칭하이는 그녀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하지 않고 납치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 옛날 친구야 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납치를 당했다 살아남은 여성교사는 그 친절한 강도가 왠지 낯이 익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도에 성공한 리칭하이는 리즈원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리씨 가족에게 큰 선물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칭하이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리씨 가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쁨과 술에 취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리씨 가족들은 순식간에 리칭하이의 범행 도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어 리칭하이의 일행은 각자 기차역으로 흩어져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리씨 가족 중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8월 31일 저녁 신샤오현을 떠나기 전 리칭하이는 아버지 리언의 묘소를 찾아가 몇 번 절을 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범인 중 2명을 체포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친구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에서 뛰어내려 고향으로 돌아가 리씨 가족 중 남은 4명을 모두 해쳤습니다. 마침내 강도를 당했던 여성 교사가 제공한 중요한 단서로 경찰은 주범 리칭아이와 또 다른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결국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고의상해죄, 강도죄, 강제로 여성에게 특수한 직업을 하게 한 죄 등 여러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리칭아이의 인생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뜻밖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냉대에 시달렸습니다. 비극적인 경험과 비뚤어진 성격, 그리고 아버지의 참변에 대한 고통은 그를 점점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완벽한 반사회적 인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그는 경찰에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머니를 해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런웨이와 쇼, 그리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패셔너블한 모델이자 댄서였습니다. 그녀는 늘 빛나는 조명 아래 있었지만 진정한 꿈은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헤비메탈 음악을 사랑하고 LA의 끔찍한 형사사건에 매료되었는데 자신이 그런 사건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에이미의 피해 사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미 하윅은 1981년 5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셀러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어린 시절에 랜스데빌에 살던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에이미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했고 그녀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랜스데빌은 8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에이미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할리우드로 진출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사실 에이미의 진정한 꿈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할리우드라는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에이미는 양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녀는 대학 시절에 레스토랑 서빙, 파티걸, 전문 모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보통 할리우드에 온 예쁜 여자들은 배우를 꿈꾸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춤을 추고 모델 일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학비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부업은 점점 더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심지어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불꽃춤까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불꽃에 눈썹이 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댄서들은 그녀 옆에 서면 빛이 바랄 정도로 에이미는 눈부신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업에서도 에이미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놀랍게도 모든 학비는 그녀 스스로 벌어서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결혼 및 가족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 및 부부관계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그녀의 연애는 꽤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배우 크리스핀 글로버, 데이브 나바로, 록 가수 메릴린 맨슨 등 유명 인사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모두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연애에 있어서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녀의 친구들은 금방 소식을 알게 되었죠. 에이미는 여러 잡지에서 화보 촬영을 자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작가 가레스를 만났습니다. 가레스는 뛰어난 사진 실력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능통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또 자신을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는 코미디언이었지만
그의 연극은 관객들이 어색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great to be here in all of the best parts of entertainment. We've got most of a band. We've got morning radio sound effects. Sometimes a full band when a toy kazoo comes from the ground, raises from the grave, takes over Tony and starts singing. It's wonderful. It's a wonderful time. 가레스와 에이미가 사귀는 동안 가레스는 에이미의 많은 남성 친구들을 질투했습니다. 때로 에이미 곁에 다른 남성이 있으면 갑자기 에이미에게 키스하며 에이미는 내 여자야 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미는 크게 불쾌했고 결국 가레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에이미에게 감성적인 음악 링크가 달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했습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가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던 에이미는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완전히 끝맺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2012년 에이미는 한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몇 년 전 플레이보이 잡지를 위해 촬영했던 노출 사진들이 에이미가 일하는 교도소로 배달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이미는 직장을 잃었고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에이미의 친구가 그녀에게 혹시 남녀 관련 심리 치료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적인 심리 상담사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이미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인간 남녀관계 전문 분야를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관련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심리 상담사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공개하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LA와 할리우드에서 활동했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모델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생각밖의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정기적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고객 중에 단순히 에이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이미가 그들이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심리치료사였을 겁니다. 에이미가 맨슨과 사귀었을 때 에이미는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이 그녀에게 맨슨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에이미는 농담삼아 그는 오후 6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불참은 에이미가 완벽한 생일 파티를 즐기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파티에서 에이미는 유명 배우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드류 캐리를 만났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에게 넌 생일에 약속을 깨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아니면 나랑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에 놀러 갈까?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에이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에이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드류는 약속대로 에이미와 그녀의 친구를 10명 넘게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에이미는 신나게 놀았고 드류는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에이미는 드류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유명인의 만남은 곧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2018년 1월 드류는 프랑스 파리에서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에이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에이미와의 약혼 소식을 발표하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brand new lovely fiancée, Amy. How you doing, Amy? 이 소식은 며칠 동안 각종 매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고 인터넷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류와 약혼한 에이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수많은 파티에 참석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에이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된 듯 했습니다. 누군가 댓글란에 에이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그 허위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에이미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여 에이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이 사건을 독점 보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정보가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누가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드류와 에이미가 모두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사랑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드류의 나이가 에이미보다 23살이나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3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 그녀는 돈을 좋아하고 그는 돈이 많잖아. 이 사실이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젊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들은 그녀가 결코 돈 때문에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몇몇 댓글들은 마치 에이미의 동선과 행적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는 항상 대중 앞에 서 있었지만 스토커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드류는 여러 번 차라리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에이미에게 이런 공경을 안겨주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이미 역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들의 발언은 정말 낙담스럽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가지고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definitely frustrating. Just people online saying, oh, I bet she's a gold digger. I bet she's, wanting him for this. I'm like, no, actually, I have my own business and I have a degree.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에이미가 가족을 잘 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박사학위를 돈으로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에이미를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런 비난들은 에이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8년 10월 에이미는 경찰에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드류와 에이미가 살던 곳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가 말한 스토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에이미와 드류는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들은 에이미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결별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법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2020년 발렌타인데이 전날 에이미와 드류는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드류도 에이미와 친구 사이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친구들과 함께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열 계획이었고 드류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여성 친구들이어서 드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알렸고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경찰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어제 마지막으로 에이미를 본 시간이 언제였는가? 와 이 같은 일반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드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에이미가 숨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로버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입양가족과 함께 자랐고 친척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누구와도 쉽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들은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었고 이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이런 일로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가 하루 전에 에이미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해서 에이미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에이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릴로 중위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집 아래층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호흡이 미약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가 발견된 곳의 바로 위에는 발코니가 있었고
발코니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약 6m였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몸에는 추락으로 인한 상처 외에 다른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릴로 중위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악의적인 형사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에이미의 방바닥에는 흩어진 구슬들이 있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또한 카릴로 중위는 침대 밑에서 약물이 가득 찬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주사기에는 성인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양의 니코틴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미의 몸에는 주사 자국은 없었지만 누군가 에이미에게 주사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발코니로 이어지는 유리문과 블라인드가 파손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붉은 액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에이미가 바로 이곳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에이미의 부검 결과가 곧 나왔습니다. 에이미의 몸에는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고 카릴로 중위의 예상대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먼저 에이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어 누가 에이미에게 그렇게 큰 중호심을 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의 전 남자친구로서 자연스럽게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이미와 드류는 2년 전에 헤어졌지만 다시 연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이미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를 찾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드류는 매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에이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이미가 얼마나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또 에이미가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이미가 특이한 것,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것들을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뼈로 만든 해골 장식품을 좋아했고 심지어 묘지에 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LA에서 유명한 살인사건에도 집착했습니다. 경찰이 드류에게 에이미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것과 사건 당일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드류는 에이미가 발렌타인데이 전날 저녁에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 그리워한다고 말했고 그 후로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에이미는 드류를 본인이 주최한 발렌타인데이 파티에 초대했지만 에이미의 여성 친구들만 초대된 것이어서 드류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드류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곧 드류의 알리바이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는 용의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로버트는 경찰서로 찾아가 한 사람이 의심된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가레스였습니다. 로버트는 가레스를 잘 알지 못했지만 에이미와 가레스의 관계가 접근금지 명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가레스는 에이미와 갈등을 빚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에이미가 가레스를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가레스가 에이미와 사귄 것은 10년 전 일이어서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말에 따라 경찰은 에이미가 당시 신청했던 접근금지 명령을 확인하여 가레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한다는 것은 분명 그녀를 위험하게 만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죠. 조사 중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가 소유욕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밤중에 가레스는 에이미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에이미와 말다툼을 벌인 후 에이미를 도로변에 내버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여성친구 몬도사는 가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가레스가 매우 예민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과 부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몬도사는 가레스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능통하지만 그것이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레스가 한때 에이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고 에이미가 집에 없는 사이에 에이미의 셔먼 오크스 아파트에 침입하여 사진첩을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에이미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가레스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꽤 오랫동안 에이미는 가레스가 자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레스가 항상 본인의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아마도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인 드류가 뛰어난 코미디언이라는 점이 가레스를 더욱 질투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레스의 성격으로 보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코미디언이 되는 것은 가레스의 꿈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2년 전 에이미가 드류와 약혼한 후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인 댓글, 주택 침입 등의 사건들이 모두 가레스가 저지른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에이미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가레스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에이미와 가레스는 헤어진 후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에이미는 엑스비즈 어워드에 참석했습니다. 엑스비즈 어워드는 엑스비즈 잡지가 주최하는 연례 시상식으로 AVN 어워드와 함께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의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 에이미가 무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레스였는데 그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아래에서 에이미가 예전에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매우 당황했고 그 순간 가레스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에이미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레스를 구석으로 데려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레스는 때로는 에이미를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에이미는 가레스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가레스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심지어 바닥에 뒹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주최 측의 중재로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많이 놀라게 되어 시상식 후의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에이미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가 위험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설령 신청한다고 해도 판사가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이미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분명 가레스가 저지른 일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이 사건 이후 드류에게 연락했는데 아마 가레스와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월 17일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가레스의 집에서 붉은 액체가 묻은 옷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같은 것을 발견하여 결국 가레스는 사람을 해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가레스의 보석금은 무려 200만 달러, 하나 약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금액인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을 납부해야만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곧 보석금을 마련하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가레스에게 불리한 증거는 매우 확실했습니다. 가레스의 집에서 발견된 옷에 묻은 붉은 액체는 에이미의 것이었고 에이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는 가레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주사기는 가레스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보통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은 특정 규칙과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국경과 공항에 접근할 수 없고 법원의 소원에 언제든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풀려난 지 하루 만에 규정을 위반하고 LA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그가 보석을 받아 도망치려고 한다고 판단했고 가레스를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석금은 몰수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가레스의 재판은 2022년 8월 30일 동부 LA 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레스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1급 고의상해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홧김에 저지른 2급 고의상해죄인지였습니다. 검찰은 가레스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했지만 가레스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레스가 절망에 빠져 격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마리아노는 에이미의 이메일을 통해 가레스가 절망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며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배심원단은 심사숙고 끝에 가레스의 1급 고의상해죄를 유죄로 판결하여 그는 결국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여성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제공했었습니다. 스토커와 마주했을 때 에이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에이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에이미의 또 다른 친구 글래니슬라는 기념비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 기념비는 추모와 사색의 공간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